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물가 정점 찍었다. 이제 물가 정점 찍고 충분히 떨어진 것 아니냐. 결국 시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낙관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물가 정점 찍고 충분히 떨어졌으니까 이제 금리 인하 오는 거 아니냐.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없는 것 아니냐. 시장은 이렇게 낙관하기 시작합니다. 시장은 낙관하는데 연준은 계속 경계해요. 아직 물가 다 잡힌 거 아니다. 물가 잡힌 거 아닌데 또 금리 인상 계속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왜 자꾸 시장은 낙관하는 것이냐. 시장은 낙관하고 기대하고 연준은 아니야 라고 경계감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시대. 이게 바로 디스인플레이션의 시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도 너무나 높은 금리 부담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조만간 이 높은 금리가 좀 이렇게 안정화되지 않겠는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계신데, 자, 이런 우리 23년 상반기 경제의 주된 특징, 디스인플레이션,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격적으로 좀 달려가 볼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말이죠. 물가 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금리 더 이상 올릴 데도 없다. 금리 정점 온 거 아니냐. 이제 기준금리의 고점이다. 더 이상 올릴 데도 없는 거예요. 금리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내리다 보면 또 물가 아예 놓쳐버리는 거 아닌가.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기준금리 의사결정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시점, 그게 23년 이 상반기 초입에 해당되는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파월 연준 의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22년 한 해를 보내면서 50bp 올려야 되냐? 70bp 올려야 되냐? 얼마만큼 금리를 인상해야 되느냐? 그러다가 나 정말 막 총 들고 누가 사람들이 다 달려오는 거 아닌가? 진땀 흘리면서 그걸 결정해야 되는 정말 가장 고민이 많았던 22년, 23년 경제의 주인공은 파월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만한데요.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연준이나 중앙은행의 마음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최근 들어서 파이낸셜 컨디션, 뭐예요? 금융 불안정성, 금융 조건이 나름 괜찮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센트럴뱅크, 중앙은행은 이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어떻게 될지 고민이 많이 될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을 IMF가 던졌는데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3년 이 상반기 경제를 디스인플레이션의 시대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플레이션 2020년에 어쨌든 고점 찍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이건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는 그래프는 아닙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 물가 상승률이 6%를 상회하는 나라가 몇 개인지 또 근원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이 3% 이상의 고물가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가 얼마만큼 될지 그 비중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 비중이 20년, 21년, 22년 들어서 특히 22년 끝자락에 정말 한 90% 가까이 정말 절대적인 비중의 나라들이 너무나 높은 물가를 만났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물가 2%를 상회하는 게 아니라 6%를 상회하거나 근원 물가 상승률조차 3%를 상회하는 이런 높은 물가 상승률의 그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나라가 거의 90%에 해당된다라는 표현이니까 글로벌리 이 물가라는 숙제가 모든 국가에게 던져진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재밌는 모습이 이제 미국이든 유로존이든 신흥개도국이든 할 것 없이 앞으로는 이 물가가 안정화될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물가 확실히 정점 찍었고 이제 그거보다는 낮은 물가가 계속 나타날 거야 라고 23년 들어서 상당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모습,
이것은 정말 물가 잡히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아 정말 물가 잡히는구나, 정점 찍은 거구나,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실제 미국의 물가 상승률 지표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CPI 그리고 또 하나가 PCE 두 가지 물가 상승률이 있는데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PCE 기준으로, 왜냐하면 연준은 물가 상승률을 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 통화 정책을 가동합니까? 그렇죠. PCE 기준인 거죠. 보시는 것처럼 7.0%의 물가 상승률, 지난 22년 6월이죠. 이 값을 기록한 이후에 상당 부분 떨어졌다. 5.0%까지 떨어졌는데 그런데 여전히 2%라는 목표 물가는 상회하는 모습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치 제가 이렇게 비유를 여러 번 해드렸는데요. 물컵에 물이 있는데 물을 반 마신 상태예요. 우리 PD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반이나 남았네. 저는 반이나 마셨네. 현상은 같은데 같은 현상을 놓고 달리 해석하는, 이게 뭐예요? 동상이몽인 거죠. 결국 물가 상승률이 7.0%를 기록하고 5.0%까지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졌네 라고 시장은 바라보고 있고, 연준은 아직 2%에 부합하려면 멀었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현상을 놓고 달리 바라보는, 달리 해석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어쨌든 팩트는 뭐냐면 정점 찍고 상당 부분 떨어져 준 것, 이게 팩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2월 FOMC 회의에서 특히 회의록에 정식으로 이 문구를 고쳐잡았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Inflation has eased somewhat. 뭡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율, 이 물가 상승률이 상당 부분 완화된 것 같다. 다소 완화된 것 같다. 그러나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이 물가, 고물가 문제는 아직도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정점은 찍은 것 같다. 상당 부분 그래도 해소되어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 이 문장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뭘까요? 퀴즈 나갑니다. 그게 디스인플레이션이에요. 이것이죠? 디스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의 개념은 바로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상당 부분 떨어진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물가 시대, 이게 바로 디스인플레이션의 시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어떤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보시는 것처럼 기존까지만 해도 22년 10월까지만 해도 말이죠. 우리는 금리가 이렇게 23년까지 올라가다가 서서히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 같아요. 천천히. 특히 23년 끝자락이나 24년 정도면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이번 1월 들어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하되고 완만한 속도가 아니라 빠른 속도로 인하되는 시점이 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모습이에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종전까지만 해도 유럽의 유로존의 기준금리 추이는 계속 정점을 찍다가 유지되거나 24년 끝자락이 돼서야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 같다, 완만하게 시작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시장의 기대는 생각보다 더 기준금리를 높였고, 왜냐하면 이 차이가 뭐예요? 생각보다 더 높은 물가를 뒤늦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더 긴축적으로 통화정책을 단행했지만 또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야 라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급부상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급부상하는 그 이유는 물가 확실히 정점 찍고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급부상하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IMF가 경제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요약적으로 몇 가지만 더 설명드린다면 22년 10월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는 그래도 1.0% 23년에 성장할 거야 라고 전망했다가
23년 1월 들어서 전망치를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L자형 경기 침체인 건 맞아요. 경기 침체는 맞으나 그러나 그 경기 침체의 정도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마일드한 경기 침체로 전망했다는 것이죠. 강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 이것은 다소 완화됐다.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가는 확실히 정점 찍고 떨어져 주니까 이제 금리 인상 안 해도 되겠다. 정점론. 그리고 금리 인하 시작될 수 있겠구나. 금리 인하 기대감. 이게 부상하는데 더더군다나 경기 침체까지는 없다. 강한 경기 침체까지는 없으니까 경기 침체 무서워서 금리를 인하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 경기 침체가 마일드하다라는 표현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 달아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도 있습니다. 재밌죠? 또 보시는 것처럼 미국 실업률이 발표됐어요. 근데 미국 실업률 통계가 세상에 그래프로 보이십니까? 1968년 이래로 최저 수준이에요. 1968년 이래로 여러분 1968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이 대부분이시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이후에 태어나셨을 텐데 그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낮은 미국 실업률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엄청난 경기 침체 올 것 같은데 미국 고용이 이렇게 탄탄해? 이렇게 탄탄하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가 이제 후순위로 오겠지만 이 실업률이 다시 올라가는 현상은 23년 중반에 나타나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목격하는 실업률 추이를 보면 그렇게 강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구나. 마일드한 경기 침체구나. 그럼 마일드한 경기 침체니까 굳이 경기 침체가 무서워서 금리 인상 속도를 더디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가? 경기 침체는 당연히 미국 경제는 그렇게 강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니까 그냥 물가 상승률만 더 보면서 그냥 물가 지표가 확실히 잡혔나 안 잡혔나 그거에만 더 집중해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준 거죠. 미국의 이런 경기 상황이. 그러니까 결국은 더 중요해 준 게 물가인 것이다. 금리 인하 여부 혹은 금리 동결 여부 그리고 혹은 베이비 스텝 여부 금리 인상 인하 동결 여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다시 한번 물가가 된 것이다. 물가였다가 경기로 전환되는 듯 했다가 다시 물가가 핵심 포인트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금융 불안마저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 금융 불안이 터지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이 시스템적 리스크로까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고자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금리 더 이상 올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여론이 특히 22년 끝자락에 부상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22년 매우 끝자락 11월, 12월 그리고 23년 들어서 오히려 금융 불안 문제가 해소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통화 당국으로서는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물가 안정, 그리고 경기 성장, 세 번째 금융 안정.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데 경기라는 면은 그렇게 고려 안 해도 되네. 금융 불안 문제 그렇게 고려 안 해도 되네. 여전히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물가라는 요소네. 그럼 물가에 다시 한번 집중해서 물가가 확실히 잡힐지 여부를 놓고 금리를 결정해 나갈 것이다. 그럴 개연성이 더 커진 것이다. 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클로즈업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려 왔지만 시장은 왜 이렇게 낙관할까? 연준은 왜 이렇게 경계감을 가질까를 여러분께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실제 미국의 CPI 물가 상승률을 보면 지난 22년 6월에 9.1%를 찍었었죠. 그렇죠? 그리고 11월 떨어지고 12월까지 계속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유독 떨어지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 그것에 더 무게를 두고 판단하는 것, 그것에 무게를 두고 더 기대감과 갖고 낙관하는 것, 그게 바로 시장의 모습이에요. 주로 글로벌 IB 뱅크들, 투자은행들의 모습이에요. 투자은행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낙관론을 펼치고 기대감을 조성해야 투자자들이 마음껏 투자하세요. 투자를 유인시켜야 그 금융기관은 돈을 버니까
그런 모습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준은 무엇을 보느냐? 이 물가 상승률이 9.1에서 이렇게 떨어져 주는 것, 이것을 관찰하기보다는 그 물가 상승률의 일부가 에너지 물가고 또 일부가 식료품 물가고 나머지가 근원 물가인 거예요. 왜냐하면 식료품 물가는 급등락이 심하잖아요. 계절 변화에 따라서 한파가 찾아오고 폭설이 내리고 여름에도 홍수가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오면 채소값, 과일값 급등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식료품 물가는 어때요? 예,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민감한 변수예요. 그리고 또 역시 에너지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국제유가 급등하고요. 중동 산유국들이 예를 들어서 뭐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감산 합의에 도출한다. 그럼 또 급등하고요. 뭐 정전 불안 상황이 또 놓인다. 또 급등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은 급등락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가 근원 물가예요. 결국은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히는 흐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근원 물가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물가 상승률이 나름 고점 찍고 떨어져 주는 모습은 식료품 물가와 에너지 물가가 잡힌 거예요. 이 두 가지 카테고리를 제외해 놓고 나머지만 보면 근원 물가가 굳이 잡히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 근원 물가를 가지고 일부가 근원 상품 물가고요. 나머지가 근원 서비스 물가죠. 그죠? 근데 근원 서비스 물가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가 근원 주거 서비스, 비주거 서비스. 자, 그럼 이렇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게 근원 물가 상승률을 구성하는 지표들인 거예요. 에너지 물가, 식료품 물가는 제외한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근원 상품 물가는 상당 부분 안정화되는 흐름이에요. 그죠? 그러나 주거 서비스, 비주거 서비스는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다. 결국 연준은 뭐를 바라보고 있는가? 서비스 물가. 주거 서비스, 비주거 서비스 포함한 이 서비스 물가, 근원 물가가 안 잡혔다. 기조적으로 물가가 안 잡히는 상황이니까 이걸 보고 물가가 나름 정점 찍고 떨어지는 것만 보고 금리를 금방 인하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금리 인하한다거나 금리 인상 다시는 없다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시장은 또 잘못된 오해, 해석을 가지고 또 물가가 아예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면서 의사결정하는 것이다. 연준은 시장보다 더 보수적이다. 시장은 더 적극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시장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연준은 왜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지 두 가지를 구분해 가면서 여러분 시장을 판독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연준이 여러 가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금리 인하를 당장 단행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 뭘까요? 자, 이 그림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19의 엄청난 소용돌이로부터 이제 그 파도로부터 쓸려 나가는 거, 이제 멈추는 거 뭡니까? 더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실렸는데 제가 너무나 인상 깊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인 거죠. 이제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대봉쇄로부터 중국이 이제 엑시트한다라는 기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근데 이 기대가 오히려 세계 경제를, 글로벌 경제를 다시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더 이코노미스트에서도 그걸 지적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어떤 면? 중국 경제가 다시 리오픈하면 그렇죠. 세계 글로벌 원자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그럼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급등할 수 있겠죠. 그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그게 반영된 물가는 뭐예요? 또 오를 수 있다. 결국 이런 새로운 웨이브를 우리 연준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시작되면 다시 한번 고물가가 찾아올 수 있고 그럼 연준은 한 번 실패에 머무는 게 아니라 두 번 실패까지 놓일 수 있다. 이 밖에도 전쟁 때문에 공급망 병목 현상이 나타났고 그 공급망 병목 현상이 결국 고물가를 만들었는데 전쟁이 더 확산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23년 1월, 2월 혹은 3월 이런 물가 지표를 다시 한번
꾸준히 지켜보면서 물가가 확실히 잡혔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지 동결할지 금리를 인하할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제롬 파월의 마음이다. 연준의 마음이다. 라고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결국 여러분들은 시장의 마음을 이해하실 필요도 있고요. 또 파월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도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그렇게 기대감을 갖는 것,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조성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미 그 기대감만으로도 돈이 이동하거든요. 어디로? 주식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기대감만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왜 이렇게 형성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생각보다 파월이 경계감을 드러내면서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라는 폭탄 발언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신다면 적절한 여러분의 스탠스,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서 이런 경계감과 낙관론 이 사이에서 여러분 둘을 더 저울질하는, 그죠? 둘에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둘에 매달려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둘을 위해서 오히려 관찰하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만드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이만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